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연구원의 장영입니다. 예, 오늘은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한데요. 또 이렇게 그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제가 그 이번 기회에 좀 이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히려 좀 제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 특히 금융 부분의 전문가들은 좀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제가 오늘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도 이렇게 또 그 윤성 사장님께서 금융 전문가 포럼에 이렇게 어 함께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면 할수록 또 오늘 또 여러 전문가분 오셨는데요. 이 북극 항로는 더 요새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제가 북극 항로를 더 잘 모르는구나라는 거를 더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아직까지 정부도 또 아직 그 국내 전문가들도 지금 방향을 못 찾은 상태에서 오늘 그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에 있는 여러 전문가 분들이 또 많은 또 해안을 좀 주시면 함께 좀 이 부분들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지금 화면은 공유되고 있죠? 예. 그러면 네, 진행토록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좀 다양한 컨텐츠로 지금 현재 그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역할은 이제 물론 제가 2012년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첫 발굴했던 업무가 이제 북극 항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 항로를 제 어떻게 보면 개인 인생의 어떤 그 연구 분야로 잡고 솔직히 이 박사도 제가 그 이 북극 항로로 쓰고 싶었는데 해양대에 있던 그 박사, 뭐, 교수님들께서 굳고 말리셔가지고요. 예, 북극 항로로는 이제 박사 논문을 쓰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또 많은 그 기회들이 없던 기회들 속에서도 저는 조금 그래도 북극 항로가 향후 우리 세대들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들은 분명히 가야 할 터이고 이것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다라는 소개로 제가 지금 왜 이 북극 항로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결국 이제 북극항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뭐 지금 과거 이야기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야 조금 이 전문가분들이 더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시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북극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어떻게 보면 탐험가들이 그리고 모험가들이 이제 이곳에 많은 피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돈을 들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 이 지역 결국 길을 하나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로마가 많은 길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또 많은 정복의 시간들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왼쪽에 그 로마의 표시 옆에 이제 지브롤터 해협 이 표시가 있는데요. 이 당시 그 지중해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갔어야 했고 이 해상의 교역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역사적으로 이 지브롤터 해협은 상당히 어, 어떻게 보면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차가 급격하게 나고 그다음에 이 지브롤터 해협 너머에는 바로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그 당시 어, 고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 많은 모험가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 지금의 이 남방 항로에 초석을 다졌다면은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다 보면 또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잘 우리가 배운 적이 없고 특히 우리 현 세대들은 이 북 이야기하면은 뭐 북한만 알지 이 북극 이상의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잘 배우지 못했던 부분이라 결국 이 베링 해협을 지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북극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용기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북극 항로의 길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통하고 또 대한민국이 대한해협을 통하고 대한해협에 있는 우리 부산을 통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현 세대가 남겨진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있고 우리 부산을 통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물론 현 정권 그리고 해수부 내려오는 해수부의 어떤 일대 정책 목표가 되겠지만 결국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계 어떤 위정자만이의 숙제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좀 함께 풀어야 될 바로 숙제라는 생각에서 본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북극항로 이슈 관련해서 국내 주요 기관별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렇게 좀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해수부 물론 중심으로 돼서 우리가 북극항로 이 개척을 할 텐데요. 결국 12월 말에 해수부는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일대 미션이 결국은 북극항로 개척의 상황에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또 예전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의 바로 그 북극항로의 어떤 시범 운항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 선박이 우리나라에 화물을 싣고 우리나라의 선원이 이제 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그런 시범 운항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 지금 여러 그 업체들과 지금 어떻게 보면 타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서 해양진흥공사, 또 국지연구소, KMI, 뭐 해양 플랜트 연구소와 해운조합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TF나 어떤 전담 조직 또는 새로운 그 조직을 신설을 해서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들을 현재 하고 있고요. 물론 주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좀 북극 항로에 조금 그 색깔을 입혀서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들 정도의 수준이고, 그다음 해진공은 김우 우리 그 본부장님도 오셨지만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있어서 과연 그 방향성이 맞을까?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위 사업별 프로젝트별로만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 어떤 그 북극항로에 대한 그 이슈들은 곧 아마 발표가 될 예정으로 저희들은 지금 분석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발표된 바는 없고, 단, 제가 조금 조사한 바로는 이전까지는 북극항로 개척에 올인이 되어서 북극항로 개척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만 목표로 삼았는데 지금 현재 바뀐 기조는 이 북극항로 개척보다는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해양 수도원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뭐 해양 강국 그리고 해양 수도 이런 어떤 그 이슈들을 갖춰가는 예전에 지금 그 어떤 정치의 시간 또 선거의 시절에는 이제 북극항로 개척에 거의 올인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바른 방향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들리는 이런 그 조사에 따르면 결국 이제 북극항로가 결국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또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의 어떤 목표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결국은 또 바르게 또 시간을 또 방향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또 죄송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들었던 또 전문가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무슨 고민이 있고 또 무슨 이 동향들이 있는지를 한번 이 지역 연구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기관들에 비해서 저희 기관은 북극항로에 제일 이해관계가 또 없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입장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보나라고 그렇게 조금 보시면 지금 아마 다른 그 발표들과 좀 더 보완을 해서 요런 측의 지역에 또는 또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북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이 세 명을 빼고는 좀 이야기하기가 현재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는 푸틴은 좀 빠져 있고 시진핑도 빠져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는 주요한 이슈들 그리고 북극 항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계기는 결국 왼쪽에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극 해에 있어서 결국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에 있어서 북극해를 중국에 넘길 수 없고 이 패권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결국 그 이야기에서 결국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북극은 러시아가 주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이야기는 자체하고 결국 우리가 왜 이 북극 항로의 이슈들이 물론 아까 보셨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시를 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트럼프가 이제 이 부분에 어떤 패권을 가지기 위한 결국 로마가 그 길을 확보했던 것처럼 북극의 길도 바로 미국이 확보하겠다라는 그 전략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내용들은 이제 북극 항로와 관계돼서 7월 말까지 이제 과연 국내에는 어떤 이슈들로 지금 채워졌냐를 조금 이렇게 한 2,600개 정도의 기사가 있었고요. 그중에 1,000개를 무작위로 뽑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AI에 넣어서 이제 이 버블 형태로 뽑아낸 것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결국 그 북극항로의 이야기는 왼쪽, 오른쪽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부 부산 이전의 내용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은 저기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그 관계된 어떤 법적인 어떤 또 준비들, 이제 임시청사를 준비하는 내용이 있겠지만 결국 12월 말에 북극 해수부가 내려오게 된다면 결국 이제 청구서가 이제 날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관들, 기업들, 그리고 우리 같은 기관들에게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과와 여러 그 사업들을 아마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희들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 논쟁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이후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정치적 논쟁이 정리가 되고 위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극항로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안과 항만 개발은 어떻게 할 건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북극항로 이슈를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생산적인 어떤 그 이슈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북극항로 개척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개척이라는 표현에 저희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좀 그 이의 제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척이라는 표현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여는 것, 미개척 분야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 개척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어니어링, 즉 이 한문으로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에 우리가 지금 북극항로로 가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 또 2018년도에 또 24년 작년에 또 이러한 그 이벤트들이 북극항로에는 있었고 결국은 이 북극항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동항로가 개척이 지금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의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을까라는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척은 결국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건데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이미 북극항로는 아시다시피 주인이 없는 바다가 아닙니다. 결국 그 연안 7개국이 다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개척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국민들에게 조금은 오해를 주고 또 오늘 참석한 그 전문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좀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 이 개척이라는 표현이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이제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퀘스천은 결국 이제 상용화의 문제입니다. 개척은 이미 뭐 되어 있고 또 배들도 통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극항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정부가 제안했던 부분은 개척이 과연 될 거냐라 상용화가 과연 될 거냐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 2030년, 35년 뭐 다양한 어떤 그 뭐 그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는데 과연 진짜 열릴 건가?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솔직히 열린다와 안 열린다를 아마 절반 정도로 이렇게 조금 나뉘어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열린다 그리고 상용화 된다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서 계신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상용화에 대비해서 우리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또 접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부분, 즉 인프라와 또 관련 연관 산업들을 지금부터 육성해 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남방 항로가 그랬던 것처럼 북극 항로도 우리가 쉽사리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조금 논쟁들, 또 제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극 항로를 공부하면 할수록 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런 언젠가는 열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준비해 갈 건가라는 좀 생산적인 어떤 시각으로 좀 보는 게 지금 오늘 그 논의의 좀 생산적인 부분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개척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또 이 그 상용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시각을 이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로 조금 나누어서 조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시각의 어떤 북극항로는 결국 북동항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북동항로의 어떤 주요한 키플레이어가 러시아고, 러시아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통항의 데이터가 있고, 또 수심과 또 다양한 환경들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북극항로의 핵심 자산인 바로 세빙선이 바로 41척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북극항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북동항로로밖에는 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여러분들 아마 그 뉴스를 보다 보면 북서항로는 가다가 또 여러 사고들이 난 그런 아마 부정적인 그 언론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거냐는 거죠. 예. 결국 미래는 또 근미래를 넘어가서는 제가 근미래는 물론 북동항로에 쓰긴 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개척해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북동항로도 있겠지만 북서항로일 가능성이 많지 않냐라는 것도 이번 좀 여러 연구들을 하다 보면 더욱더 생각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북극이라고 하는 북극해가 북극 예외주의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분쟁과 시기 질투를 하더라도 결국은 북극에서는 이러한 서로 협력과 또 상호 이 상생을 위한 어떤 장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북극 예외주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러우 전쟁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이제 북극 예외주의가 이제 끝나게 됐고요. 결국 한 진영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중국의 손을 잡을 건지 아니면 미국, 캐나다 그 외에 유럽 우방국의 손을 잡을 건지는 이제 북극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북동항로로 가야 되고 북동항로로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 손을 잡아야 되는데 러시아 손을 잡는 순간 이제 미국의 손을 놔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쉽사리 적응하기 힘든 거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물론 북동항로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바로 북극항로의 개척은 이 북서항로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또 이 북극점을 지나는 북극점 통과항로가 바로 우리들의 바로 이야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북극항로를 또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많은 좀 체계적인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그 북극위원회 이 폐임에서는요, 이 북극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를 네 개의 이 사분면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버넌스 체계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수요가 많은 측입니다. 즉, 거버넌스도 안정되고 수요도 많은 이제 오른쪽 상단을 아틱 사가라고 해서요. 결국 우리가 제일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상향의 이제 어떤 상황의 바로 부분이 오른쪽 위 아틱 사가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모습이 바로 아틱 레이스라고 하는 수요는 많은데 좀 불안정한 거버넌스 체계, 거버넌스로 나아가는 상태가 지금 아틱 레이스의 어떤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아틱 로우와 아틱 프리저브라고 해서요. 결국 수요는 낮은데 불안전한 어떤 거버넌스 체계나 또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가는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까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바다가 아닌 이 상황에서는 우리도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 전문가들 또 그리고 기업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북극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바로 시나리오로 조금 최소한 4분면 정도로는 예측을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좀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제시가 되고 빠르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해수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그 전략에 대한 또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구분 없이 이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그 북극 이사회의 이제 암사에서는 2007년도에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북극 항로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을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120개 정도의 위험도를 분석해냈고 그 위험도 중에 안정적인 법적 환경,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 역학의 급격한 변화, 기후 변화, 그리고 다른 항로의 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변화 및 사회적 영향, 유가 변동성 이런 다양한 한 120개 정도의 그런 위험 요소들을 뽑아냈고 그 위험 요소들에 따라서 체계적인 어떤 전략들을 세울 것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북극항로 무조건 개척, 무조건 이제 열리니까 우리가 빨리 선점해서 가야 되고
이런 어떤 그 좀 일차원적인 어떤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또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은 결국 이런 그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07년도는 벌써 지금 예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우리에게 지금 과연 주어진 이런 위험은 무엇이고 그 위험을 바로 우리가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이 위험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또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들로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이 이슈가 되고 제가 오늘 이 전문가 포럼에서 또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아주 지금 빠르게는 2주 안 됐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이 함께 좀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이제 부산시와 또 저희 연구원에서는 또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과연 지금의 어떤 그 부산항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갈 거냐라는 거죠. 테마 이성호 본부장님이 이렇게 발표를 했던 내용들처럼 지금의 어떤 형태로 간다면 결국 트럼프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주요한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이제 수출국이 될 것이고 이 수출국의 위치로 바뀐 바로 미국의 주요한 물량들이 지금까지는 엔드포트로 부산에 다 모여서 이 부산에서 태평양을 넘어갔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과연 미래에도 계속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부산항은 이 미국은 아마 물론 우리 부산 쪽으로 이렇게 또 오기도 하겠지만은 보시는 노란선과 같이 이제 아마 남아시아 쪽으로 바로 가는 물량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부산항에는 새로운 위기가 될 것이고 부산항이 새로운 어떤 성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전략이 바로 북극에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주요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게 이것도 투 트랙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개척해서 들어가는 그 전략이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북극항로 연관 산업은 어,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또 드릴 말씀은 다른 그 북극 항로를 개척을 원하고 북극 항로를 이용하고 북극 항로에 바로 인근에 있는 이 북극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서비스와 어떤 그 니즈들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 저희가 개척을 해서 저희가 가서 저희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꼭 다른 나라에서 우리 독도 앞바다에 와서 마음대로 측정하고 마음대로 뭔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 똑같은 입장이 지금 북극 이사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나라는 물론 이제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그 북극 항로에 필요로 하는 니즈들,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위험의 베이스로 한 또는 새로운 어떤 그 필요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비즈니스에 우리가 또 그런 뭡니까 프로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서비스의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이번 기회에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플레이어가 들어왔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세빙선이 두 척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미국이 원하는 지금 여러 또 논의 중에서 이제 마스가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마스가의 또 공간이 북극해라고 한다면 그 미국이 원하는 또 필요로 하는 니즈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북극항로 연관산업은 뭐 붙이는 다 이제 북극항로 연관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간을 그리고 그 융합을 결국 북극에서 해내는 그 산업이 어떻게 보면 북극항로 연관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폴라코드를 해서 결국 8개 부분 그리고 32개 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도출해냈습니다. 즉, 이 IMO의 어떤 폴라코드에 따라서 이 다양한 어떤 그 법적인 또 여러 규범적인 어떤 제재들과 또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하나가 다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빙상 모니터링 항행 지용 시스템 그리고 벙커링 서비스 이 왼쪽 위에 보이는 이 두 개 어떤 그 산업은 아마 이것은 제일 빨리 아마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들, 니즈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조금 국가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부분들도 마찬가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오늘 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 선박
건조를 할 때 결국 우리나라 기술로 또 우리나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체계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되고, 또 오늘 오신 금융 전문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또 그 위험들을 어떻게 또 보장하고 보상하고 또 보증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북극항로 연관산업은 결국 이제 다양한 어떤 측면들이 더더욱 더 엮여 있는 서비스군이라는 설명을 지금 다음 그래프에서 이 그림에서 좀 보여드리고요. 이것은 이제 제 자료는 아니고 근래에 전재주 장관님께서 이제 그 발표를 하시면서 과연 왜 우리가 북극 경제에 신경을 써야 되고 북극 경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이번 슬라이드에 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은 이제 북극 이권에 있어서 에이펙이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 GDP 61%라고 한다면 이 북극의 연안국 8개국과 그리고 이제 그 동북아의 어떤 신북극 경제권까지 이런 한국, 중국, 일본까지 엮으면 결국 GDP 54%가 되는 아주 거대 경제권으로 이 그 해수부는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런 1조 달러 이상의 어떤 투자 수요가 있는 이런 북극 경제에 좀 새로운 눈을 떠야 되고, 오늘 금융 전문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될,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에너지 자원의 그런 1차원적인 어떤 이야기들보다는 지금 다양한 수요들의 증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원에서는 그 좀 이 북극 항로의 시장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수치적으로 좀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아틱 그 사가라고 하는 완전히 이상향적인 어떤 상태에서 그 물동량을 추정해내고, 물론 에너지 자원과 관광 자원은 조금 뺐습니다. 예, 빼고 어 그리고 조금 어떤 그 자원들, 어떤 그 섹터들이 이제 발전할 건지, 그리고 산업적으로 발전할 건지 좀 보려고 했던 목표가 있었고요. 수치적인 부분들은 김의호 그 우리 그 본부장님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좀 과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성장세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조금 그 여러 전문가들 좀 공감하시는 좀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치적인 부분들은 조금 저도 이 부분을 수치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좀 힘든데, 어쨌든 한 2024년에 저희가 추정해 냈을 때 한 2.3조 원 정도 시장이었다면 한 700조 원 시장으로 클 거고요. 아까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투자 수요가 1조 원 정도 되는 그 북극 경제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의 사이즈로는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어떤 산업들이 발전할까라는 좀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되게 고려했던 것은 참 이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항로가 개척이 되면 어떤 산업군들이 주요한 그 플레이어로 될까라고 했을 때에, 물론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이 주요 플레이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울러 저희도 예상을 살짝 하긴 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과 보험 쪽이 결국은 주요한 핵심 어떤 산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북극 항로 산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금융의 어떤 그 오늘의 바로 이 주된 금융의 지원이 없이는 그 북극 항로 개척은 힘들고요. 결국 어, 다양한 수요들, 국내 수요도 그렇고요, 해외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 시황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동남권 투자은행의 경우에도 이런 투자 수요에 대한 조사들을 또 KMI를 통해서 저희들도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 북극에서 이루어지는 북극 항로 개척 말고도요. 그다음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히토류, 그리고 뭐 다양한 풍력 발전, 이런 어떤 그 다양한 그 비즈니스들이 지금 북극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북극에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에 결국은 우리 금융이 또 선제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도 바로 지금 보이시는 슬라이드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항만과 또 수산업, 또 일면에 있어서는 또 수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베링해 밑에서 잡히던 어족들이 이제는 북극해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북극해로 넘어간 이 어족 자원들을 어떻게 또 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실제적으로 다양한 측면들의 고민들이 지금 북극해 이 그 산업 인더스트리 섹터에는 지금 이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북극의 해빙의 면적과 제가 연간산업, 저희가 추정했던 연간산업의 수치를 이렇게 갖다 대면 결국 북극의 얼음이 얼마나 녹을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녹으면 녹을수록 더 가속화되어서 산업군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여겨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저한테 한 10분 정도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그 고민들이 있고 선진국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대한 고민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영상 산업 섹터에서는 좀 지금 뭐 지역과 또 우리 국가의 큰 그 이슈가 AI였어요. 이 AI라고 하는 아젠다를 어떻게 그 산업화된 그 섹터로 가지고 와서 선진국들은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조사 내용들이 지금 다음 보이시는 슬라이드의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그 북극 연안국 7개, 8개국 뭐 이렇게 뭐 카운트 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어쨌든 연안국의 핵심 요구사항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조금 그 선별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별을 한 이유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북극의 애외주의가 끝나고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북극에는 결국 이 이사의 그 연안국 7개국 핵심 7개국의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들을 맞춰줘야지만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얘는 이 7개국은 무엇을 원하냐는 거죠. 그것을 한 단어씩 정리를 하면 결국 러시아는 우리들에게 또 그 북극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게 복종을 원한다라는 것이 일단은 이것은 이제 제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뽑아낸 AI의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캐나다는 존중, 그리고 덴마크는 동의를 원하는데요. 결국 조금 통제 지향형의 지금 나라들, 여러 좀 이슈들이 있던 나라들입니다.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그 뭐 원주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 미국 그 51개 주 뭐 이런 그 복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덴마크도 그린란드의 어떤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규범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준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은 어떤 삼위족을 중심으로 한 환경 보호, 그다음 핀란드는 상호 어떤 이익을 위한 상생과 호혜의 어떤 원칙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기본 우리가 그 북극에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어떤 룰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것이 이 세 나라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예,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고 결국 우리 손을 잡고 가자. 그런 나라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이런 상태입니다. 결국 이제는 얼마나 잘하죠. 우리가 무조건 기술이 있고 뭔가 어떤 그들에게 유리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무조건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북극은 뉴노멀 시대로서 누구와 함께 할 거냐, 너 누구와 함께 할 거야라는 것이 결국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리를 찾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전진적이면서 조금 좀 속도감을 좀 줄이면서 조금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북극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일본과 중국, 지금 우리의 이제 경쟁 상대인 일본과 중국이 좀 그런 이 7개의 어떤 그 사이에서 이제 그 길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조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추구를 하면서 그러나 간접적으로 좀 진출하는, 즉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상태에서 결국 기존 질서에도 충실하지만 결국 그 북극 항로 운항에 있어서의 어떤 운영의 설계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여러 어떤 그 데이터와 그리고 어떤 통항에 있어서의 핵심 어떤 기술들을 공급하는 어떤 공급원으로서 역할들을 일본은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뭐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요, 공세적이고 또 새로운 지서를 만들어내고 미국이 진출하기 전에 빠르게 이렇게 선점하기 위한 속도감으로 또 1대1로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들이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예. 물론 지금 중국과 같이 지금 또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일본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긴 합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떠한 전략을 해야 될까? 곧 아마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아마 좀 이 부분들이 향후에 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들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하는데요. 이 CMA, CGM에서 만든 선박입니다. 이게 현재 미포조선에서 만들었었고요. 2000 TU급 이제 LNG 추진 이제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선박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선박은 예, 바로 친환경적인 선박이다라고 하는 내용만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그 CMA, CGM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베링 해협을 중심으로 운항이 되겠지만 앞에 이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그 앞에 뾰족한 부분처럼 결국 아이스 클래스의 어떤 그 기능을 갖추고 있는 이 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 미포를 통해서 만들고 열척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CMA, CGM의 전략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냐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요. 이 보시는 지금 화주와 선주
뭐 선박회사의 이 그 로고들은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극항로 운항 자재 협약에 가입한 자율적으로 가입한 이 그 하주와 선주들입니다. 선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북극항로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 파괴와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선사와 하주 가운데 CMA, CGM이 오른쪽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서는 이 북극항로에 있어서는 이 그 보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바로 그 아시다시피 바로 이렇게 지금 배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머스크도 7척의 이제 그 아이스 클래스의 내빙 선박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뭐 이용한다 안 한다보다는 바로 전략적인 어떤 접근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북극 항로 개척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더라도 바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이 결국 이 그 세빙선을 40척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는 트럼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지금 미국은 두 척의 그 세빙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41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40척을 만들면 이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아주 심플하면서 강력한 이제 논리라고 한다면 왜 트럼프는 우리나라에다가 세빙선의 어떤 구매 협상을 안 하고 왜 핀란드에다가 할 거냐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일단은 15척의 구매 발표를 그 당시 했고, 그다음에 중고 선박도 빨리 빠르게 좀 인수하기 위한 좀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아시다시피 핀란드가 이 세빙 선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핀란드가 이제 세빙의 기술을 갖추게 된 이유는 이 러시아 핀란드 전쟁 이후에 이제 전쟁 배상금 형태로 이제 러시아에 이 세빙선을 만들어 주게 되고 그때 어떻게 보면 그 기술이 결국 지금까지 이제 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단순히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핀란드에는 세빙선 건조를 위한 어떤 금융 특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이렇게 조금 적어놨기는 했는데 결국 핀란드의 어떤 강점, 이 세빙선에서의 강점은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고 결국 금융이 같이 따라가야지만이 결국 이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발돋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여러 수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상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정도까지만 있지 아직까지 그런 준비들은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일부분이 지금 이 핀란드의 사례에 있고요. 조금 오늘 오신 전문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결국 발빠르게 또 우리 북극 항로에 좀 최적화된 어떤 금융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AI로 이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5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장님. 그, 어, 지금 있는 여러 그 위성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다양한 어떤 과학적인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우리도 물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AI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기술과 융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운항 여러 관리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또 관련 기업과 융복합되어서 나온 지금 패스트 킥스트라고 하는 독일의 AI 자율 항로 계획 이 그 기술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본래는 이 오리진에서 이 타겟까지 세빙선의 어떤 그 모양이라면 그냥 쭉 뚫고 가는 겁니다. 그냥 뭐 배 큰 그 수십만 뭐 허락이 된다면 그냥 일직선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AI가 접목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 AI는 바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 워터 또는 퍼스트 이어 아이스 같이 아주 얕은 얼음들을 찾아서 이렇게 운항 계획을 수립하고 바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최대 72시간까지 160m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 AI를 접목해서 이런 운항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상용화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운항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선박의 위성과 관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결국 융합하고 그것을 AI를 얻는다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가 나오는 모델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지금 독일의 사례이고요.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국의 케이스도 결국 지금 현재 계속 디텍트 되고 있는 헤딩의 움직임들의 AI를 접목하게 돼서 그 모델들을 바탕으로 해서 6개월간의 장기 어떤 항로 계획들을 수립해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사례이고요. 그리고 유럽은 이제 디지털 트윈을 바탕으로 해서 AI 기반의 어떤 북극 항로 운항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상적인 어떤 AI 기반의 어떤 그 북극 항로에 특화된 그런 그 관제실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덴마크의 경우에는 지금 북극 항로에 IMO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다크십들이 현재 지금 운항이 되고 있는데 그 다크십들을 바로 위성으로 디텍트하고 그 감지된 것을 AI로 자동적으로 선별을 해서 바로 의심스러운 부분들은 또 실시간 경고를 보내는 이런 어떤 즉 북극 항로에 있는 여러 니즈들을 바라보고 이것을 AI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합쳐서 이런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벙커링 이야기 좀 드렸지만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그 북극해에 있는 연안국들 특히 이제 노르웨이의 암모니아 그리고 뒤에 보시는 이 버타니라 해서 스웨덴의 이제 수소 이런 프로그램들은 결국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단순히 그 북극 항로에 무조건 특화돼서 이것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남방 항로 그리고 지금 현재 연근에 다니는 배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위한 벙커링을 한 80%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 정도는 이 북극해를 염두에 둔 비즈니스로 지금 만들고 있다면 단순히 그냥 북극해를 하겠다, 북극해에 완전히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남방 항로 그리고 연근에 있는 그런 벙커링을 비롯한 여러 비즈니스들이 현재 좀 있어야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한 20% 그리고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북극 항로의 수요가 많아지면 좀 플렉시블하게 이렇게 그 벙커링을 공급하는 이런 체계들이 지금 노르웨이의 사례 그리고 그 스웨덴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금융 전문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좀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산업적인 섹터와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 섹터가 어떻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고 요 뒷부분들은 이제 좀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이 산업이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그좀 클러스팅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 즉 연계들을 어떻게 시킬 거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정부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부 자료도 조금 들어와서 같이 한번 보면서 짤막하게 설계 드리겠습니다. 북극항로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산만 그리고 뭐 불경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전국토의 어떤 부분들 그리고 결국 우리 경쟁 상대이면서도 또 협력 상대인 중국과 또 일본을 어떻게 연계해 갈 건가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해야지만이 북극해의 어떤 이슈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중요한 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이제 북극 경제회랑이라는 이름으로 회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점 단위 그리고 선 단위로 이루어졌던 어떤 개발들이 약간은 좀 선처럼 길지만 면을 이루고 있는 단위로 개발되는 것이 회랑이라고 좀 우리나라에는 좀 소개가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그린 shipping corridor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어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북극 해운 뭐 항로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리도라고 하는 이 회랑을 조금 이 그 북극 항로에 어떤 가지고 와서 이 각 지역들을 어떻게 융합 발전할 건지 그리고 각 지역들의 특색들을 어떻게 좀 산업들을 어떻게 엮어서 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남해안 쪽으로는 해양산업기술회랑 그리고 동해안 쪽으로는 북극에너지자원회랑 그리고 대구와 인천은 이제 물류회랑으로 이렇게 함께 지금 이 북극 항로의 이슈들을 좀 가져가고 또 각 산업군의 특장점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하자. 북극 항로 하자고 부산에서 다 하자는 이야기는 저희들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쟁이 좀 취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었고요. 이제 그 해수부의 입장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전재수 장관님께서 또 모 학회에서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얼른 찍어서 지금 가지고 이번 주 저번 주 토요일이었죠. 예, 토요일 날 이렇게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제 권역으로 잡는데 북극항로 경제 권역으로 포항, 울산, 부산, 거제, 창원, 광주, 여수까지 이렇게 조금 잡고 일단은 이제 부울경이 해양 수도권으로 가고 그리고 이 포항과 여수까지 이르는 전 지역들을 바로 북극항로 경제권으로 이렇게 엮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북극항로와 관계되어 있는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수요들을 발굴을 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각 지역의 거제는 조선, 부산은 벙커링, 뭐 창원은 극존 기자재, 뭐 울산, 창원 이렇게 지금 한창 이제 그런
그 북극 항로에 있어서의 북극 경제 특수를 우리 동남권 해양 수도권이 좀 잡아가자라는 것이 지금 해수부의 발표 내용이고 그 전략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해수부도 자료입니다. 결국 이제 이 방대한 인프라 개발이 결국 지금 우리 동남권에 어떻게 보면 이 제조업의 새로운 어떤 그 좀 그 성장 전략이 필요하고 또 동력이 필요한데 그 충분히 이 북극 항로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북극 항로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저희들이 그렸던 것처럼 이 회랑의 모습을 띠고 포항, 울산, 부산, 여수까지 이렇게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루는 것도 바로 북극 항로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기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지금 역시 좀 부족하네요. 근데 이제 조금만 더 보시면 결국 이제 우리 부산의 그 동삼동에 있는 해양 클러스터에 17개 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공공기관들만 있는 이런 것을 이제 클러스터라고 해서 이야기한다면 실제 우리 남방항로에 또 뭐 싱가포르나 또 뭐 상하이나 또 노르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좀 주목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 피레우스라고 하는 요 지역,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선주 회사가 많은 이 그리스의 이 피레우스는 결국 핵심 거점 해운 관련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고 결국 이 1954년도에 해수부와 같은 해양도서정책부가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 그 새로운 법을 64년도에 67년도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이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같은 법이 있습니다. 물론 해운 산업에 특화된 법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모습으로 70년간 그것을 운영했을 때에 뭐 해운기업 900여 개, 뭐 지원 서비스 200여 개, 정부기관과 업단체 까지 해서 한 3천여 개의 어떤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그 피레우스의 경우처럼 이 난방항로의 주요 핵심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레우스의 사례라면 그리고 이 피레우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떤 주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상업지로 채워졌던 그런 사례처럼 물론 피레우스는 17만 도시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부산 이전이 아마 줄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관련 기업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제 추진이 된다면 충분히 피레우스의 사례보다 더 많이 또 340만 저력이 있는 부산의 역할에 있어서는 결국 이 그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같은 중앙정부 이전 그리고 이 67년에 그리스가 했던 그 것처럼 이 어, 해운업에 대한 특별한 어떤 법과 더불어서 우리는 물류, 금융, 산업의 어떤 특별한 법이 시행이 된다면 우리가 피레우스보다 더 큰, 아까 정부에서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해수부가 이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물론 여러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해수부의 부산 이전의 목표는 생태계를 만드는 즉 해양 산업의 종합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지 단순히 몇 개 기업 내려오고 몇 개 뭐 기관 내려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리고 북극 항로에 있어서의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결국 시장은 성장을 할 것이고요. 물론 언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다고 한 사람은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런데 시장이 만약에 열리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리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 지금 25.6% 그 저희가 연평균 성장률 잡았지만 아마 이거보다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북극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어떤 지정학적 어떤 그 부분 그리고 이 연안국들의 어떤 여러 그 정치적인 상황들에 조금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또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들 우리가 수혜주가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양안 전쟁 분쟁으로 인해서 뭐 대만 해역이 막히고 이런 그런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그 탄력성이나 또는 이 네트워크 다각화 측면으로도 조금 북극 항로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단순히 북극 항로 개척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 해양 산업이 새로운 한 단계로 더 점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점핑에는 바로 우리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오늘 이렇게 좀 불러주셨는데요. 지금 아니면 좀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학자님께서 기회 주셔가지고 호기롭게 지금 이렇게 한번 말씀을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해양금융 전문가 포럼에서 우리 북극 항로가 나아갈 길을 많이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감사의 뜻을 일단 표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외부에서 포럼이나 이런 발표 기회들이 많이 있지만 보통 15분에서 길어야 한 25분 정도 발표를 해서 내용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온라인 포럼을 하면서 내용을 좀 이렇게 풍부히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아까 10분에 시작했는데 원래 1시간을 하면 9시 10분에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한 10분 정도 더 연장해서 9시 20분쯤에 끝내는 걸로 하고 앞으로 남은 20분 정도에는 조금 기탄 없는 토론을 사실 저도 한 15년 정도 제가 처음으로 북극 항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이즈 에스티메이션 선박의 그 소위 차터 베이스를 그려본 게 한 15년 전쯤 돼요. 장 박사님이 스터디 하기 시작한 거랑 아마 시간이 비슷할 거예요. 그때 한참 그 해수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때 이렇게 좀 불이 붙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도 계산을 해보고 그 뒤로 쭉 팔로우업을 해왔는데, 어, 저는 말을 좀 아끼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서로 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서로 말씀하실 내용들을 어, 기탄 없이 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장 박사님 공유 중지해 주시고, 예,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뭐 순서에 관계없이 의견이 있으신 분들 말씀하시는 여기 반응으로 손드는 표시를 좀 해주시면 제가 조금 음, 그 뭐, 컨트롤을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김호 어, 교수님, 저기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예. 장 박사님 내용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들을 때마다 자꾸 업데이트되고 또 업그레이드 돼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점점 내용이 좀 구체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또 그 강론에 대한 저도 많은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다만 이게 이제 오늘 학술 토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또 발표 중에 제 이름도 언급도 하시고 해서 약간 책임감을 갖고 부담감을 갖고 몇 가지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질에 상관없이 숫자적인 내용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북극항로 추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 또 코멘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숫자에 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700조 원 앞으로 이제 어느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연평균 한 20%씩 25%씩 성장해서 언젠가는 우리 한 700조 원 산업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제 그 젠슨 왕이 발표한 그 엔비디아의 26년 말까지 연간 매출액이 약 700조 원이었어요. 5천억 달러. 숫자가 아주 딱 매칭이 돼서 우연히 일치인가 우리가 이런 걸 예측을 했는가 싶은데 그 정도로 규모가 큰 거죠. 전 세계로 이제 들었다 놨다 한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AI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엔비디아가 그 정도 매출을 일으킬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극항로 비전이 과연 그 정도 산업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전선화하는 건 2026년 내년 말까지를 이야기했고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를 이야기했고 또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딱 특화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전 세계 소위 말하는 이제 AI를 좀 한다는 모든 회사들이 그 장비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 이제 북극 항로 이 산업을 보면 누가 이런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내용 중에 보면 조선업 뭐 몇 층 몇 층 몇 척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업 몇 층 몇 층 몇 척은 그 정도 규모는 안 될 것 같아요. 조선은 계속 배가 돌고 도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해운업도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보는데 해운업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유럽 항로 그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거나 수에즈를 가던 걸 오히려 기간을 단축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약 30% 정도 단축이 되는 것처럼 계산이 돼 있는데 이게 그대로 30% 단축된다고 하면 해운업 만약에 HMM이라면 매출액이 줄잖아요. 화주들한테 그 비용이 가는 거죠. 운임을 그만큼 덜 내게 되니까. 만약에 해운업이 똑같은 비용을 받아버리면 화주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거리가 단축되는데 똑같은 매출이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절감이 되느냐 하면 이제 운항비에서 절감이 되겠죠. 해운업 기준으로 하면. 그럼 운항비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은 우리 해운업이 연간 매출액이 한 50조 원 정도 됩니다. 50조 원 중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유럽 가는 배가 한 25% 정도 HMM의 한 25%가 유럽이니까 HMM이 우리 전체 해운업의 한 25%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체 해운업의 한 6%? 10%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운항 비용은 또 25%밖에 안 돼요. 계속 25, 25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줄여 보면 실제로 한 8천억 정도 절감이 되거든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운임을 또 더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은 조금 더 커지겠지만 해운업 화주들의 운송비는 전체 줄어드는데 해운업으로 보면 매출을 줄어들면서 운송 그 연료비가 줄어드니까 마진은 조금 커지는 효과는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그게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700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선박이 지금 어, 전 세계 선박 중에서 한 아시아 유럽 간 다니는 선박이 한 25% 정도 됩니다. 또 그러면 이 25%의 30%는 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송 거리가 단축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많아져서 그만큼 이렇게 더 다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역이 30%만큼 더 늘어나야 똑같은 배가 필요한 건데 무역은 지금 화주들 전 세계 글로벌 무역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비용이 줄어들고 선박이 그만큼 줄어들면 조선업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물론 고기술 선박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조선 산업 전체가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한 9% 정도 위축될 수가 있는데 그 항로가 활성화되면 해운 조선업에 관해서 다른 산업은 제가 여기서 터치를 못하니까 다른 산업은 제가 잘 모르고 해서 터치를 못하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해운 조선업은 오히려 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열척이 다니던 배가 30% 줄어들어야 되니까 9% 정도 뜬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 700조 원이라는 매출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해수부가 관할을 하고 있는 산업 영역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물론 아까 이야기한 관광,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산업이 있겠지만, 이제 해운 조선이 아닌 다른 산업이 있겠지만, 지금 해수부가 관할하는 산업 중에서 해운업이 제일 크거든요. 50조 원. 가장 크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뭐 수산업 2조, 3조? 저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서사적으로는 분명히 맞아떨어지는데 숫자를 대입해 보면 이게 좀 저는 아직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서 더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700조를 채울 수 있는 많은 산업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이 하나 조금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도 여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사적인 내러티브는 충분한데 그 안에 채워질 그 소위 말하는 숫자, 넘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우리가 파고들어야 진짜 기업가들이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업가들이 들어와야 이 산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런 걸 우리가 비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장 박사님께 한 가지 여쭤보면, 아까 그 700조로 성장한다는 게 세계 시장 규모를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세계 세- 우리나라, 어,
아닙니다. 세계 시장 규모로 조금 분석을 조금 했고요. 세계 시장 규모로 예, 세계 얘기하셨죠? 시장이죠. 예, 저희 네. 시장만으로는 예, 700조를 채우기는 솔직히 어려운 게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뭐 예, 너무 예, 너무 이제 숫자가 그리고 예, 세계 크죠. 시장 예, 예, 규모로 예, 700조. 예. 예, 그래서 일단 뭐 지금은 또 공식적인 제가 뭐 발표 물론 이게 지금 공식이라고 한다면 또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다양한 좀 그 컨설팅 그 사들이 이제 우리가 시장 규모를 음,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네, 이제 그 각 섹터별로 조금 나누고 아까 보셨던 그 섹터들 중에 좀 후국 항로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군들을 좀 발라내고 뭐 이런 좀 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좀 양해 말씀드리고 그 밑에 코멘트가 걸었던 것처럼 뭐 모든 산업들을 다 좀 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제시하는 그 여러 인더스트리 섹터 중에 그 북극 항내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 연구진 안에서는 그냥 좀 추정해서 좀 됐다라고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 교수님께서 어, 오히려 저렇게 좀 말씀에 계속 주셔야 저희들도 좀 동기력을 받아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좀 수치적으로 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좀 낼 수 있는데 저도 조금 더 이상 안 보고 싶은데 했는데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오히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제가 그 소들 좀 잡았으니까 조금 더 약간 아직은 지금 그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북극항로의 부분에 북극항로만 바라보면 이 답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나아가서 북극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거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즈니스들 도 어떻게 보면 북극 항로라고 해서 조금 좀 넓게 조금 잡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나르비 비크에 그 AI 그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6.2 그 빌리언 정도 되는 어떤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어떤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선박에 지금 너무 집중이 돼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조금 확장해서 조금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린란드 남부 에도 이제 히토류 강산 개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잠깐만 더 소개드리면 노래의 해상풍력 어떻게 보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이곳이 그냥 물류의 어떤 물동량을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에너지 자원들 그리고 AI라고 하는 데이터 자원들이 있고 그 데이터 자원들의 원활한 그 수요처인 뭐 유럽과 북극 뭐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또 핵심 거점지가 북극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이 그 비즈니스의 좀 다양한 측면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은 이 부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좀 좀 더 찾으면 다음에 한번 기회에 또 다음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분 의견 있으신 분 또 조금 뭐 확인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코멘트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 안 계세요? 정우영입니다. 예, 변호사님. 저도 김호 박사님하고 약간 비슷한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우리나라 해운 물류의 루트가 과연 몇 프로가 북극으로 갈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냥 북극이 뭐 항로가 짧은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경제성이 있을 거다라는 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구주로 가는 노선 중에 해도올 쪽에서 한국에서는 한 50% 미만을 싣고 가고 중국에서 한 35%에서 40% 싣고 나머지를 또 이제 동남아에서 싣고 싱가포르나 이렇게 싣고 가요. 또 올 때 백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화물의 물류의 이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북극 항로를 보면 연안 그 이지 항로의 거의 대부분이 러시아여서 이렇게 남방 항로처럼 다양한 물류의 집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를 그럼 우리나라에서 구주로 가는 걸 50%만 싣고서 유럽까지 한 번에 가야 되나? 그럼 이게 과연 경제적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류의 흐름을 본다면. 그래서 과연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게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좀 분석을 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직접적인 질문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북극 항로 개발이라는 게 우리나라 시각에서 보면 이게 정말로 항로 개발을 위한 건가?
아니면 이 항로에 투입되는 거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뛰어들므로써 우리 조선업을 어떻게 좀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그걸 빌미로 해서 북극에 묻혀 있는 자원에 우리도 북극 이사회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기회에 이런 걸 어떤 그 트리거링 포인트로 해서 북극에 있는 자원의 이해관계를 걸어보려고 하는 게 본래의 목적인지 이 과연 북극 항로의 본래의 의도가 뭘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예,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혹시 뭐 또 우리 김호 교수님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또 말씀 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는 지금 현재 아무도 지금 국내에서 그 답을 제시를 못하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어떤 그 방향으로 또 어떤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 안 잡혔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컨테이너 중심, 특히 이제 부산 경우에는 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 이 컨테이너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북극 남방 항로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 북극 항로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맞을까? 그렇게 또 과연 할 수 있는 건가? 아무도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요. 둘째는 지금 또 다른 숙제는 뭐냐면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까? 예. 그리고 과연 북극 항로를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뚫고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 방금 질문해 주셨던 그 많은 고민들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또 마스가 이야기 조금 드렸지만 그 마스가의 공간으로서 또는 또 조선업의 공간으로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가? 또 이런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답을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이제 정부가 이제 여러 국제 뭐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함께 지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조금 오늘 이 자리가 저도 필요했고 또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비즈니스 섹터가 나아가서 만약에 한다면 아마 이런 시간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어떤 섹터들,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수요들보다 정책적인 수요가 지금 많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비즈니스의 어떤 모델이 보이고 뭔가가 지금 좀 수요가 있어서 가지는 않는다는 건 아마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잘못됐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어떤 그 산업이 있기 전에는 버블이 있었고, 그 버블이 결국은 여러 산업들의 어떤 그, 선두에 달려갔다면, 결국 이 정책의 어떤 이 북극 항로에 대한 버블을 우리가 좀 비즈니스 섹터로 좀 뭔가 이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서 조금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그 정책의 어떤 창이 열려서 지금 어쨌든 내년부터 또 여러 정책적 자원들이 지급이 될 때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을 찾아갈 건지로 조금 이렇게 답을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어 일단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해운적인 어떤 측면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아까 시나리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시나리오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수혜주가 막혀서 희망복으로 돌아가는 항로가 이렇게 올지는 꿈에도 몰랐던 것처럼 결국 파나마가 막히게 되고 또 이런 어떤 양안 전쟁으로 뭐 대만 해협이 막히게 되고 이런 어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던 이런 남방 항로의 여러 거점 항로들이 막히게 됐던 어떤 그런 국가적인 안보적인 측면으로도 조금은 국가는 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대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울러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약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계속 우리가 북극 항로라고 이야기하니까 항로만 보고 루트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확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북극 항로라고 개척이라고 써놓고는 우리가 북극해를 어떻게 개척하고 개발하고 두 번째, 결국 북극해를 끼고 있는 7개 연안국들은 이것을 바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뭘 필요로 하지? 그러면 이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니즈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고 공급해줄 수 있는 그 위치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뭔가를 가서 배가 가서 화물을 어떻게 실어서 이런 논조로 하면은 저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지금 또 다시 뒷걸음치게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아까 지금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좀 찾아갔으면 좋겠고 오늘 또 금융 전문가 포럼이 또는 이 좀 제 발표가 좀 그 시발점에 조금 약간이라도 그 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오늘 이렇게 어, 공교롭게 이렇게 발표드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우영 변호사님 질문하신 거에 조금 부연해서 제가 코멘트를 조금 하자면, 첫 번째는 교육이, 교육이 있어야 해운이 있고, 아주 기본부터 출발을 해서 보자면, 교육이 있어야 해운이 있고, 해운이 있어야 조선과 항만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 부인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교육이 없으면 해운이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될 부분이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 북극 항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역사를 이렇게 보면 물동량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3,800만 톤 정도가 수송이 됐는데요. 그중에 한 20만 톤 정도만 컨테이너였고 나머지는 다 북극 항로에서 자원을 실어내 나오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구분해서 얘기하면 북극을 우리가 항로로 활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극해 내에서 물건을 실어 나오거나 또는 북극해 내로 물건을 싣고 들어가는 그런 목적 항로가 있고 북극해 밖에서 즉 아시아에서 유럽 사이를 북극을 경로로 이용해서 움직이는 통과 항로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컨테이너 통과 항로의 물량이 지금 뭐 컨테이너 5천 TU 가지고 성공했네 만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결국은 20만 톤밖에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물량이 움직였다는 얘기고 자원 수송하는 게 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극 항로 전제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교역이 없으면 해운이 없고 해운이 없으면 조선도 없고 항만도 없습니다. 그러면 교역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교역에 대해서 먼저 심도 있는 스터디가 돼야 되고 그걸 해운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거고 그 해운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항만과 조선이 어떻게 서포트를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산업을 그렇게 나눠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간단한 연구를 했어요. 뭘 했냐면 실제로는 이제 부산에서 무르만스크까지 셔틀 피더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비교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간에 좀 쫓겨가지고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부산에서 로테담까지 북극 항로로 움직이는 거하고 저 남방 항로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희망봉 경유, 하나는 수에즈 경유로 나눠가지고 원가 계산했어요. 컨테이너 TU당 단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 갈 때 70% 소속률로 싣고 가고 올 때 70% 소속률로 싣고 오고 조금 공격적인 가정이죠. 올 때 70% 소속률이 운임받는 70% 소속률이 나오질 않는데 둘 다 그렇게 제너러스하게 주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규모 거리의 단축 효과를 규모의 불경제가 압도해버립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로 5천 TU로 실어 나르는 게 남방으로 실어 나르는 것보다 TU당 단가가 제일 러프한 계산으로 저랑 이제 석사과정생이랑 같이 한 러프한 계산으로 30%가 더 비싸요. 원가가 더 높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접근할 때 교역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가 첫 번째 스타디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선형의 제약이 어디까지 있을 거고 그 선형의 제약을 감안할 때 거리 단축 효과와 규모의 불경제 부분이 어떻게 컴바인돼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경제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한 분석의 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연구를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해본 결과는 그렇다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됐는데요.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에즈 운하가 여러 가지 이유로 블록이 된 적이 있거든요. 에버 기브너 때문에 블록됐었고, 최근에 어떤 중동 전쟁 때문에 또 블록됐었고, 지금도 컨테이너 대형선들은 안 다니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희망봉을 돌아가면 컨테이너 선사들이 원가가 더 들어갔을까요? 덜 들어갔을까요? 더 들어가서 막대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에즈 운하 통과료가 돌아가는 모든 비용을 다 받는 거로 돼 있어요.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앉아서 그 계산을 매일 하고 있고, 연료유 움직이는 거, 데일리 하이어 움직이는 거를 다 계산, 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벌크도 케이프사이즈 갈라 그러면 케이프사이즈가 통과할 때 돌아가는 비용하고 그 차액을 이집트에서 다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북극 항로로 그 경제적인 이익을 선사가 본다 그러면 러시아가 쇠빙선 사용료로 그 비용을 다 징수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선사나 화주는 시간이 빠른 거 말고는 경제적으로 효익을 볼 게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된다.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고 이집트도 바보가 아닙니다. 돈을 다 받아도 이 항로가 빠르게 서비스하는 장점만 있으면 선사들은 활용할 거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스터디한 거를 놓고 조금 그 생각되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렸고요. 한 분만 더 질문이나 코멘트 받고, 어, 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자, 제가 오늘 얘기할게요. 굉장히 재밌고 챌린징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관점에서 그거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부산항이라는 또는 부산시라는 해양 수도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도시 측면에서 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해운을 넘어서서 북극해 안에서의 해양 산업 전체 더 확대된 개념으로 돈을 버는 어떤 기회 이런 거를 망라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발표해 주신 우리 장하용 실장님께 큰 박수 드리면서 오늘 그 세미나를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참여하셔서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신 여기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같이 박수를 보내면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